네, 조금 전 2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모시고 민주당 이야기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또 한 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결할 분은 전해철 의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의원님이 체감하시는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때요? 일단 걱정과 우려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 현재 일방 통행식으로 국정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인사 참사, 음, 또 사정 정국도 무리하게 조성하고 있고요. 음흠, 무엇보다도 경제 전반의 침체, 고물가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보이지는 못하고 음, 야당과 대화, 협치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 우려 많이 하고요. 음,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당 역시도 좀 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실질적이고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하고 있냐라는 부분에 민주당 의원들 만나면 많은 걱정도 하고 좀 더 잘해야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중진 네. 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나요?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음. 저도 만났고 또 앞으로도 만날 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주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이 선수로 해서 만나고 있거든요. 예. 4선 이상 또 음, 3선 또 음. 이렇게 재선하고 이렇게 쭉 만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박홍근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통합하자, 화합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화합을 반대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그 화합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통합하고 화합하자는 거에 동의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실천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표결 결과를 두고 색출해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표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무슨 색출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일부 의원들은 근거 없이 비판을 합니다. 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할 것이 아니고 당내 나온 이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더 겸허하게 설득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할 때 진정한 통합, 화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럼 그 질문부터 드려보겠는데요. 이른바 그 열성 당원들, 뭐 개딸들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 뭐 색출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그것을 제어하고 또 자제시키고 그걸 중지시키기 위해서 훨씬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팬덤 정치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자기의 지지 또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정치에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의 팬덤 정치는 지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극단의 방식과 내용으로 공격합니다. 얼마 전에 보면 수박 실적이라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한 명단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저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문자 또 거기에 따른 전화, 직접 뭐 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온라인상에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는 오프라인상에도 뭐 사무실을 찾아간다든지 어떤 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등을 하고 있어서 저는 정도가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의원님 지적 말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른바 문판이 뭐니해서 친문 당원들의 이제 활동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양념으로 평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교를 하면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게 맞고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자제시켜야 됐던 게 맞고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양념 발언 그 바로 다음 날 그 심한 정도와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극단화돼 있고 그 행태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 이렇게 났을 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팬덤 정치의 수혜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방관하거나 그걸 좀 어떻게 보면 말로써 이렇게 별로 효과 없는 것으로 자제를 시키는 것은 안 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책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노력을 해야만이
저는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하나만 더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그 자제 메시지를 그러니까 여러 차례 발신한 바가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들이 비대위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수박이란 용어라든지 또 극단적인 언사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치를 하겠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원 징계를 한다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조치까지도 포함해서 하겠다,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노력들이 나서서 실제로 하나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주어질 수 있는 것 등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지도부 역할이고 또 자꾸 말씀드린 대로 그 팬덤 정치의 수혜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그 비서실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은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 검찰의 무리한 또 무도한 수사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재명 그 대선 후보였는데 그 발언을 문제 삼아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또 기소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또 이번 수사도 보면 6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200차례 이상의 이런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을 해왔고 피의사실 공표 역시 저희들이 수년간 그렇게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실시간으로 그 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검찰의 수사는 좀 무리하다. 또 어떤 면에서 무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표도 주변을 좀 더 한번 돌아보고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영찬 의원의 경우는 인간이라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요지에 주장을 했던데 공감하십니까, 의원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떤 방식으로 지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동의한다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국민분들이 이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 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대표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이런 상황을 잘 주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차피 유족 측에서 지금 그 유서 내용 전체를 공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에서 입장에서 추정이 되는지는 추정을 가지고 뭐를 이야기를 진척시키는 것도 좀 약간 무리한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지금 이제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그분의 의견을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럼에도 상당히 이제 국민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 또 약간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역시도 좀 더 잘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금 민주당한테 그 당면 과제는 아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그 여러 선수의 의원들 만나면서 하고 있다는 통합 화합인 것 같은데요.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그렇게 대화를 하고 또 진정성이 있는 어음분들의 설득도 중요하고 또 그런 한편으로는 이제 일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탕평 인사도 그 중에 하나 방안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통합과 화합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거에 따른 구체적인 일들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탕평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나 좀 편중된 인사가 아니고 또 앞으로 이제 총선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지도부가 일색으로 또는 당대표와 너무 가깝게 하는 인사가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탕평 인사 등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당내 화합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에게도 이제 의견을 여쭸더니 그 이제 근본 취지와 방향에서는 적극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이 일정하게 실현됐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인 정태호 의원이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강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그런 노력은 수사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책, 어떤 자리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탕평과 화합을 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예.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몇 개 자리, 어떤 자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접근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탕평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대표가 많은 것을 내려놨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런 인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인사를 했으니까 탕평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전혀 본질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래서 그러니까 출범시킨 공천제도 TF의 그 이른바 비명계 인사들이 다수 그러니까 배치된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공천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어렵게 시스템 정당을 하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1년 전에 공천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는 이런 당헌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지키는 게 이제 굉장히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공천제도를 다루는 것을 당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좀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구현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구현됐다고 평가하시는 거고. 근데 역시 핵심은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원내대표에 도전을 안 하시는 걸로 결정을 보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당이 어려운 시기고 하니까 한번 나가서 어떤 역할을 하면 낫지 않겠냐라는 많은 주변 권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꼭 원내대표를 해야만이 당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은 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미 원내대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오고 또 그동안 노력했던 분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 저도 같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에서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고 하지 않는다면 좀 더 빨리 정리하는 것이 그 노력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일이지 않겠냐 해서 지난주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당내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을 깔고 하면 어떤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게 원내대표로서는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분들의 생각을 잘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그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의 노력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요. 다만 이번에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리더십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 의견을 모아서 그대로만 따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의견에 불구하고 가야 될 길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간다. 확실한 소신과 의견을 필요하면서 설득하는 노력도 할 수 있는 좀 더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만이 지금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든지 또 앞으로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갈 길에 대해서 저는 원내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좀 가볍게 언론이 분류하는 친명이니 비명이냐라는 구도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 이른바 비명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 균형을 이루는 게 통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개보, 개파, 줄, 비주로 그런 이야기를 저도 십수년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후보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떤 일을 하는데도 정말 많은 지장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선의를 가진다 하더라도 거기에 세력과 거기에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그러면 일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 면에서 저는 가능한 후보들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자기가 이야기하는 공약 등도 확실하게 거기에 좀 더 탈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린 어려운 시기에 원내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후보들이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렵게 모신 김에 좀 다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쟁점으로 급부상한 게 주 52시간제를 좀 유연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정부 방안이 있잖아요. 이건 입법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 52시간제라는 게 2018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저녁이 있는 삶 이렇게 저희들이 구호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보면 우리나라 평균 근로시간이 약 1915시간 정도로 해서 OECD 국가 중에 한 높은 수로 5번째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많고요. 그런 면에서
어렵게 했던 그 52시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안 된다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을 보면 지난해 말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라고 네. 여기에서 했던 공고안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해서는 이 연구회가 어떤 안을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노동계 등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돼 있고 사실은 그 논의와 토론 과정 역시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들은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이러한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것 또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용자뿐만이 아니고 노동계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동계하고 대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네. 그런 대화를 하라고 만들어놨던 경사위죠.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도 근래 보니까 모든 연구의 자문단 같은 것들이 철저하게 노동계가 배제되어 있어서 네. 절차적으로 이와 같이 노동계를 배제하고 또 일방적으로 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로서는 이제 당연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잘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정부의 이런 자세는 좀 더 시정이 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좀 더 진지하고 실질적으로 노동계 또 알겠습니다. 야당하고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